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나아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 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예, 좀 감기가 좀 감기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늘 고생합니다. 그러시군요. 자, 오늘 알려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결국 기준금리를 또 인상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제로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던데 내년에 추가금리 인상 금방 될 거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보통 보니까 이 0.25% 정도씩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보이죠? 일단 제로 금리가 끝났다. 지난 코로나 때문에 지난 3월부터 급격하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0.75%인가? 처음 경험한 제로금리 시대가 2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절 총재는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일단 국내 경제가 양호하고 이 물가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를 유지했지만 물가 전망치는 종전에 제시했던 2.1에서 2.3%까지 그 내년엔 더 많이 올렸어요.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에 1.5에서 2%까지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 한은이 지금 물가 관리 안정 목표치가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내년에도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되면 결국 대출자들이 대출 이율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통 변동금리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는 늘 격차가 1에서 2%포인트 정도 고정금리가 높아요. 높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변동금리 쓰게 만들죠. 은행에서. 맞습니다. 항상. 예. 항상 쓰게 만들고 특히 초저금리 시대에는 그동안은 뭐 제가 지난주에는 모 공무원들은 1.8%대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썼습니다라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변동금리 대출이 더 많아졌어요. 지난해까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한 75% 수준에서 네. 지금 계속 변동금리로만 대출을 내다 보니 80% 가까이 이제 육박이 됩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변동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하면 바로 오르거든요. 바로 오르는데 한은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한 단계 네. 오르면 가계가 부담해야 되는 연 이자 규모는 거의 3조 원 가까이 늘어나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가 1,850조 육박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두 번,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네. 두 번 인상했잖아요. 0.5%포인트 인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만 놓고도 6조 원 가까이 추가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가구 수를 가구 수를 기준으로 두 차례 걸친 금리 인상으로 가구당 이자 부담액은 평균 한 150만 원 가까이 149만 원씩 늘어났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예대 마진 때문에 너무 은행들 돈만 불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우는 대출 금리만 올리고 예금 이자는 안 올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신한은행인가 이런 데서는 지금 예금 금리도 좀 올렸어요. 맞습니다. 예, 웬일이에요, 근데. 이게 네. 지난주 주말에 금융감독 당국이 여신 담당자를 불러 모아놓고 등 떠밀려서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은행들의 가상금리 폭리를 멈춰달라라는 청원이 빗발치니까 그렇죠, 우리 그때 그 당시에도 금융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네. 이 금리 결정, 예대마진 결정은 은행 재량권이다. 자율이다, 원래 그랬죠. 재량권인데 왜 그걸 자꾸 관치금융처럼 네. 개입하게 압력을 줄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너무 많은 불만이 폭주하니까 신용을 한 거예요. 여신 담당자. 신용만 하는 신용을 했어요. 신용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이제는 제발 우대금리 좀 건들지 마. 진짜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우대금리 건들지 마. 또 네, 하나는 네. 이 금리 인하권이 있잖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두 가지 그걸 우리가 항상 할 수도 있어요? 요구할 수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거 몰랐네요. 점점점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수용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아, 안 받아들여줘요. 예. 은행에서? 초창기 2016년부터 법제화가 됐는데 당시는 요구하면 10명 중 9명이 다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지금은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은행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30%대로 수용률이 줄어들었는데 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요구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눈치 보고 있던 거예요. 지금 뭐 언론 보도에는 예금 금리는 1%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네, 5%대. 너무 비싸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기사가 나가다 보니까 아,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금리 인상폭보다도 더 많게 예금 금리를 0.2에서 최대 0.4% 포인트까지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지속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죠. 사실상 금융당국이 눈 감아줬거든요. 사실상 왜냐면 이 2017년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네. 2017년에는 예대마진차 벌어지니까 바로 금감원이 개입을 했어요. 근데 왜냐? 지금은 이렇게 개입하니까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네. 부동산 가격이 잡히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 잡는 게 더 큰 목표예요. 현 정부 그렇군요. 말기에. 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 내년 2, 3월 끝나게 되면 정권별로 부동산 상승률이 이게 낙인이 찍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걸 끌어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금리를 최악의 이용하는군요. 네. 상승률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번 정권 말까지는 대출도 굉장히 엄격하게 금리는 1월 아니고 2월 1일, 2월 사이에 한 번 더 추가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뭐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그래봤자 0.25% 그래봤자가 아니지. 0.25% 정도 올리겠죠? 지금 금리 1%예요. 네, 그럼 과연 1.25% 일자를 그대로 유지할까요?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요? 그렇게 많이? 갑자기? 그러니까 기간의 문제일 뿐, 타이밍의 문제일 뿐, 네. 지금 이재열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연 1%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아, 그러면 전문가들은 그래, 지금 내년 1분기 한 차례, 1분기 1월과 2월에 회의가 있어요. 네. 두 번 중에 하나 한다는 얘기고요. 또는 2분기 이후에 끝나잖아요. 대선 끝나잖아요. 대선 끝나고도 세 차례, 최소 두세 차례 이상. 이 얘기는, 4번 인상하면 연 2%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 2% 가능성까지 열어놨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래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선거가 있을 때는 안 올리다가 맞습니다. 끝나면 팍 올리잖아요. 자, 그 얘기를 기자들이 했어요. 네. 이재열 총재한테. 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부리는 거 아니냐? 아, 분명히 이제 대통령 선거도 3월이지만 이재열 총재 하는 임기 만료도 3월이에요. 바뀌어요. 수장 바뀌는 시기에는 통화정책의 변화를 잘 안 주는 게 관례였어요. 그렇죠. 이 얘기가 지금 그 지난 그 금통위회 때 이제 이재열 총재가 질문을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경제 금융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을 고려하는 것은 않는다? 바람직하지 않다. 아, 이거 원론적인 얘기지. 그러면서 말은 다 그렇게 하죠. 1분기에도 그 기준금리 인상 배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에도 금리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마찬가지예요. 대출 줄고 가계부채라는 미명하에 대출 줄이고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 최종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부동산이에요. 잡겠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최고 아픈 손가락을 이제 부동산으로 꼽았고 다 인정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꼽았고 지금 종부세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 이 봐라. 이제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의 통계로는 뭐 10몇 % 인상이지 네. 절대 두 자릿수 인상된 게 아니다. 근데 종부세 대상자들은 거의 뭐 40% 넘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네네. 공시가격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르고 있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어차피 뭐 우리나라만 그냥 독자적으로 막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세계도 그 미국 금리 같은 거 이런 거 다 맞습니다. 보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세계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그럼? 미국도 지금 사실은 이제 누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지금 미국도 금리 인상 타이밍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제롬 파웰 의장도 내년 2월이에요. 내년 2월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재신임했어요. 4년간 임기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파웰을 지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플레이션에 강력하게 대응해라. 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파웰 의장의 스탠스는 뭐냐? 아유, 인플레이션은 이제 지금은 공급 측면에 일시적이고 가능한 금리 인상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된 시그널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미국의 상황이 달라졌어요. 유가 뛰고 있죠. 생필품 가격 천정부지로 엄청 치솟으니까 올랐죠. 네.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역대 폭락했잖아요. 가장 낮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위기 상황에 몰리다 보니 따라서 대통령이 재신임하면서 야 물가 강력하게 대응해라고 얘기했는데 그 스탠스를 지키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금리 인상하는 게. 그리고 부동산가 올라가는 것도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금리 인상기의 재테크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재테크는 지금까지는 야 제로 시대야. 야 마이너스 통장 1.8% 수익 금방 나. 네. 주식 투자했어 봐. 막 이러면서 지금 주식 시장, 코인 시장, 부동산 시장 계속 올랐거든요. 조정다운 네. 조정을 받지 않고.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턱이 높아져요. 대출 금리에 대한 이제 이자 부담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금리 인상기에는 당연히 비중을 줄이고 가능한 한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뭐 신규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를 따져봐야 돼요. 네. 이게 왜냐하면 통상 고정금리가 높기는 하지만 앞으로 3-4차례 이상 기준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이제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좀 따져봐야 하고요. 그리고 예금하실 분이라면 가능한 한 짧게 3개월 단위로. 왜냐? 예금금리도 또 조금씩 더디긴 하지만 거북이 발걸음이긴 하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3개월 단위로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이제 금리나 요구권 1년에 한 번씩 꼭 행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수용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승진이나 신용점수 개선이나 연봉이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직접 은행에 찾아가서 요구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네.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알 수 할수 있어요. 있으니까. 그리고 2주 이내 피드백을 줘야 돼요. 은행에서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요구권 수용됩니다. 안 됩니다. 얼마나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요걸 꼭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10년 동안 부었던 적금 2개 깼습니다. 지금 돈 없어서. 독자분이 아니면 제가요. 네? 이게 변호사가 적금을 깰 정도니까 일반인들은 사실은 지금 보험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받고 있어요. 네. 대출이 안 되니까. 네, 그 맞습니다. 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슬기로운 경제생활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 아니 무슨 나라가 공무원들이 세금 계산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종부세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고지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주택분에 대해서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택보다 사실은 네. 돈으로 거치는 종부세 금액으로 치면 토지분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매년 명동에 있는 모 건물은 3.3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뭐 3억 원입니다. 네. 몇억 원입니다. 막 네. 계속 계산을 하는데 지금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쳐 보니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사람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 넘었어요. 100명이 넘었대요. 네, 100만 명 넘어섰고요. 주택분이 95만 명, 토지분은 8만 명이에요. 근데 토지분은 대부분 법인이에요. 이게 법인이 기업이기 때문에 말을 소가리를 하지 이게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특히나 이거를 이제 그 고지세액을 봤더니 주택만 보게 되면 거의 5조 7천억 원. 지난해에 비해서 3배 이상. 지난해 한 1조 8천억 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개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경우 94만 7천여 명으로 이 역시 28만 명 늘어서 42%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사실 이 주택과 토지를 합치면 한 8조 6천억 원인데요. 이게 현 정부 들어서 2017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7배가 늘어났어요. 4.7배요? 네. 우와. 그래서 매년 2배씩 늘어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체감하는 이 세금 부담이 엄청난 거네요. 솔직히 맞습니다. 말하면, 그러니까 종부세 자체나 그 종부세를 내야 되는 대상이 너무너무 많아서라기보다는 일단 내야 되는 사람에게 너무 갑자기 급격스럽게 너무 많은 돈을 내라고 하니까 좀 저항이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네. 정부가 기회를 주긴 줬어요. 이 기간에 팔지 않으면 세금 올라갑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팔기 어려웠잖아요. 그 기간에 굉장히 팔기가 어려웠어요. 네, 네.
그리고 더욱 계속 올라가는 기간에 누가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양도세도 너무 많이 내라고 그렇죠. 그랬었어요. 그 네. 겹겹이 쌓여 있는 세금 규제에다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증여나 상속 쪽으로 네. 상당히 많이 몰렸었는데 네. 그리고는 이제 똘똘한 한 채. 조금 똘똘한 이제 한 그렇습니다. 채, 예. 조금 이제 이 저렴하거나 비선호된 이제 다주택자는 그걸 팔고 네. 그리고 이제 선호된 굉장히 강남 3구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쪽으로 밀집되다 보니 오히려 서울의 경우에는 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중이 60%예요. 그래요. 네. 1가구 1주택.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물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갖고 있는 매물이 88.9%가 맞는데 네네. 서울로 좀 시야를 좁혀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이 종부세 받는 비율이 60%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서울의 평균 중위 가격, 네네. 중위 가격이 15억을 넘어서 돼 보니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 안팎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지금 영영님께서요. 2%는 자기 이익과 직접 충돌이 있기에 일제히 떠들어대고 98%는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에는 가만히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랑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네. 계속 나오면서 이게 여론을 형성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자, 하시네요. 일단 문제는 뭐냐면 네. 물론 1.8%한테 세금을 걷어서 98%한테 나눠주는 그 시스템 맞아요. 왜냐하면 네네. 종부세는 걷어서 지방 교부세로 일부 환원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돌려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 이렇게 종부세 고지서를 턱 받아보니 정부가 이제 폭탄이라고 했더라 정말로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 서울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네. 야 이거 전세는 안 되겠다. 빨리 월세로 바꿔야지 이 세금 1,000만 원이나 그렇죠. 되는 몇백만 원이 되는 자기가 이제 이 연금 갖고 생활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 날벼락인 거예요. 아니 네네. 종부세 고지서는 부자한테 집주인한테 날라갔는데 오히려 불똥이 나한테 튀네. 전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거죠? 종부세 그렇습니다. 부담이. 그런 네. 이제 다 보니 지금 결국 1.8%에서 세금 걷어서 98%에 되돌려준다라는 논리는 맞지만 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성난이님께서 25억에 1주택 장기 보유하면 25만 원 냅니다. 뭐가 그렇게 비싸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스카이 하늘님. 최저 3급 시급도 올리고 돈도 풀고 공시지가도 올리고 아파트가 올리면서 세금 걷고 정부만 아주 논았네요. 이런 얘기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월요일 방송 잘 들었고요. 자, 저희가 지금 아까 정조 책 5권 받으실 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정란님, 홍식민님, 가을님, 윤선채님, 강윤정님, 미디어 토마토 골뱅이 이토마토닷컴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랑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되고요. 혹시 우리 전화번호 있으면은 좀 한번 알려드리면 좋은데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전화하셔가지고 노영이의 뉴스인사에 대해서 책 당첨됐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정말 또 재밌고 즐거운 또 방송했고요. 자, 내일은요. 1995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에 23년 만에 민주당 소속으로 최초로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분입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만나볼 건데요. 이게 서초구청하고 비교가 됩니다. 서초구청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번에 됐었잖아요. 유일하게 전체 중에서. 강남구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너무 힘들대요. 뭐가 힘들다는 건지 한번 내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대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